안녕하세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전하는 Y쌤입니다. 교실서 가르치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원고를 준비하여 녹음을 시작했는데 벌써 20회를 넘겼습니다. 이번 원고를 준비하며 교실 밖의 바이오 교실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제 선정의 자유겠죠. 평가를 해야 하는 교실, 텍스트에 충실해야 하는 교실, 시간의 제약을 가진 교실서는 다룰 수 없는 주제들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아직 논쟁 중이거나 상상력이 가미된 바이오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쳇바퀴 도는 일상 속에서 다른 생각이나 다른 관점을 만나면 우리는 잠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필자가 기대하는 한 장면이죠. 살아보니 깊은 생각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계의 동물로서 숨쉬고 느끼고 행동하며 사는 삶을 삽니다.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인간답게 하는 것은 사유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추상미술도 여러분의 사유를 위해 준비했었습니다. 교실 밖의 바이오 교실이기에 다룰 수 있었던 주제죠. 이전의 생물학은 자연과학 내에서도 이질적인 학문이었습니다. 발견되는 결과들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기에도 바쁜 학문 분야였죠. 그러니 체계적으로 학문을 발전시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생물학은 생물을 전공하는 사람들만의 소유물로 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물학은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분야와 연관이 됩니다. 생물학은 이공계열의 학문뿐 아니라 인문사회 과학 분야에까지 연결되는 교량이 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라이트 형제의 그 짧은 비행이 우주 항공 모빌리티 분야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왔듯이 21세기 생명공학의 발달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짐작도 어렵게 빠르게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양한 질병들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 기술이 인간의 본성을 조작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997년에 나온 공상과학 영화 가타카는 미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빠짐없이 배아를 진단해서 성별과 키, 질병에 대한 면역성, 심지어 IQ까지 고릅니다. 배아 스크리닝 기술을 통해 원치 않는 유전 형질을 가진 배아는 버리기도 합니다. 아이를 선택해서 낳은 후에도 그 아이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데 유전공학의 기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묘사한 이야기가 이제 미래가 아닙니다. 이제 현실화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은 이미 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생명창조의 열쇠까지 인간이 질 수 있도록 발전한 거죠. 복제양 돌리를 시작으로 체세포 복제 동물의 탄생에 대한 찬반 논란조차 이제 구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간의 내면에 숨은 판도라 상자가 어떤 방향으로 표현될지 미지수입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생물학의 발전으로 얻은 지식과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밝고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되게 될 거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도덕적 이해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 덕에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갖고 있죠. 그 기술들을 노리고 있기에 불안한 이유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연하게 느끼는 불안감의 이유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들은 줄기세포 연구나 인간 복제와 같은 생명공학 문제에 대한 윤리적 입장을 강연이나 저술활동을 통해 피력하곤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입니다. 유전학적으로 완벽해지려는 인간에 대한 반론을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라는 책을 통해 피력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반론만을 피력하진 않았죠. 이 책에서 유전공학의 활용에 대한 마이클 샌들의 지적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율성이나 공정 그리고 개인의 권리 등을 중요시하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행복을 위해 개개인이 유전공학 기술을 활용하겠다는데 어떤 학자가 함부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전공학 기술의 남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할 때입니다. 각자의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죠.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고민해서 결론을 낼 때 공적 담론이 건강해지겠죠. 부작용을 줄이면서 좋은 삶을 도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10여 분의 시간 동안 마이클 샌들의 주장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었습니다. 3가지 유전공학 기술을 바라보는 마이클 샌들의 갈등만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산의 변화는 10년 주기일 수 있으나 같이 가는 기술 발전에 맞춰서 광속으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주변에 늘어나는 병원만큼 미용 관련 성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긍정적이고 호의적이기까지 합니다. 처진 턱이나 주름이 파인 이마에 성형수술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단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1980년대 이후 평균 키에 못 미치는 원인이 결핍된 호르몬 때문인 아동들에게 성장 호르몬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약은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생물의약품인 성장 호르몬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때부터일 겁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원인이 호르몬 결핍이 아닌 경우도 있죠. 점점 그런 아동들의 호르몬 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호르몬 결핍이나 유전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도 부모들은 호르몬 치료를 요구했고 일부 의사들은 키 작은 아이들에게 호르몬을 처방했습니다. 미국에서 1996년까지 호르몬 결핍이 아닌 아동들에게 호르몬을 처방한 경우가 40%나 되었다고 하죠. 허가되지 않은 목적의 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이 FDA 규정상 위법은 아니라고 하네요.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제조사는 FDA를 움직입니다. 제조사 일라이릴리는 FDA를 설득해서 호르몬 결핍이 아니더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남자아이 158cm, 여자아이 147cm 이하일 경우는 성장 호르몬 처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 키의 기준은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마이클 샌들은 치료와 강화 사이의 윤리적 난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호르몬 치료가 호르몬 결핍인 사람들에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면 왜 키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아이들에게만 허용하나요? 100분의 2나 100분의 3은 안 되나요? 또 평균보다 작은 아이들이 모두 치료를 받는 것은 안 될까요? 현재 키가 평균은 되지만 농구팀에 들어가고 싶은 아이는 투여받을 수 없나요? 이와 같이 다양한 사례에 생명공학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이어질 겁니다. 생명공학적 방법으로 키를 키우는 것을 법적 제한 없이 원하는 아이들 모두에게 허용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미용 성형과 같이 무분별하게 투약하게 되겠죠. 이후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느낌이 든 평균 사람들도 호르몬 치료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호르몬 치료에 들어서면 전보다 상황이 나아질까요? 키 몇 센티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 사회가 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에게 맡겨야 할지, 법적 제한이 있어야 할지, 어떤 판단을 내리든 항상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될지 궁금하군요. 수명 증가에 따라 알츠하이머처럼 기억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모리 파마슈티컬즈와 같은 생명공학 회사들은 기억 향상 약물이나 인지력 강화제를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죠. 사람에게도 기억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유전자의 노화가 활동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죠. 쥐에 이 유전자를 여러 개 인젝션했더니 늙어서도 활동성이 유지되고 자손에게까지 대물림된다고 합니다. 노화 관련 기억 손실을 해결할 약을 개발한다면 가히 뇌에 쓰는 비아그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지력 강화 약물의 시장은 알츠하이머병처럼 기억 장애가 심각한 환자들이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게 될까요? 치료와 강화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원래 능력으로 되돌린다는 점만을 가지고 치료로 봐야 할까요? 노화로 인해 인지력이 상실된 것을 20대로 되돌리는 것도 치료로 봐야 하나요? 예를 들어 당장 있을 시험을 위해 빨리 외워야 하는 수험생이나 당장 출국해야 하는 이가 외국어를 빠르게 익히고 싶어 기억 강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마이클 샌들의 질문입니다. 혹시 기억 강화제를 먹고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상승되어 얻은 시험 점수는 인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정하지 말아야 하나요? 또 공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대중화되었을 경우 접근 가능한 사람과 접근이 어려운 사람으로 나눠질 겁니다.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퇴화하는 기억력을 감내해야겠죠. 부유층은 인지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 기술을 쓰겠죠. 빈민은 이러한 혜택에서 벗어날 겁니다. 점차 우리는 강화된 사람과 자연적인 인지력을 구별할 수도 없을 겁니다.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첨단 생명공학을 질병치료와 건강회복에만 활용하는 것이 옳은지, 신체와 정신을 바꿔 운명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지 숙고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주장하시나요? 근육이 점차 위축되어 힘도 떨어지며 한번 수축되면 이완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근이영양증이라는 병입니다. 유전자 치료를 이용해서 근이영양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한다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실험용 쥐로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쥐의 근육세포에 합성 유전자를 투입하였더니 근육이 발달하고 노화에 따른 퇴화를 예방할 수 있었죠. 사람에게 적용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거동을 못하는 노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유전자 치료를 이용해서 근이영양증을 완화하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운동선수가 파열된 근육을 치료하기 위해 유전자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은 허용해야 할까요? 허용해야겠죠. 그런데 운동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면 어쩐다죠?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스테로이드제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유전학적 강화를 허용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도핑 테스트를 통해서 약물은 검출할 수 있지만 변형된 유전자를 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IOC와 프로스포츠 리그가 선수들에게 유전학적 강화를 금지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여기서 마이클 샌들은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몇몇 운동선수는 타고난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떤 스포츠든 경쟁자보다 유전적으로 월등한 운동선수가 있죠. 늘 있는 일이죠. 우리 중에 자연적 불평등을 이유로 스포츠 게임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정성의 관점에서 유전적 차이가 자연적으로 생겼거나 강화 기술에 힘입었거나 무엇이 문제인가요? 마이클 샌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스포츠에서 유전학적 강화를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강화 기술에 의해 근육을 신장한다면 윤리적 문제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유전적 치료와 유전적 강화 사이에 도덕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마이클 샌델이 던진 질문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지금 미용 성형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듯이 언젠가는 유전공학 기술에 대한 논란도 불필요한 시대가 될지, 허용 범위가 정해진 시대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율성이나 개인의 권리 등의 언어가 더 중요한 시대에 유전공학 기술의 법적 허용을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를 규정하는 데 자유주의적 입장과 공동체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고 자신의 입장을 소개합니다. 그는 좋은 삶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공공선에 대한 숙고와 공동체적 연대성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생명공학 기술의 부산물로 신체나 정신의 강화까지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와 정신을 완벽에 가까운 곳으로 가지고 가기를 소망하죠. 키를 키우고 기억력을 높이고 근육을 키우는 기술이 완벽해져서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면 아무런 이의 없이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숙고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돈만 있으면 소모주나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원하는 시대일까요? 사회적 간섭의 기초에 비판 없이 수용하기보다는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과학적 사고를 가진 민주시민의 태도겠죠.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지적 갈등이자 통찰을 소개했습니다. 당신도 저자처럼 도래할 변화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익하셨나요? 교실에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는 지적 통찰을 돕기 위해 만든 컨텐츠입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생각의 지평을 넓혀 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바이오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동서